오늘은 사회문화 첫 번째 질문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죠. 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그래도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더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맞죠? 오래전부터 그 리더의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불렀으며, 근데 그 리더십이 도대체 뭐냐? 또 어떠한 리더십이 효과적이냐? 이런 연구가 행해졌대요. 피들러는 리더의 업무 목표 달성을 중시하는 업무 지향적 스타일. 그러니까 업무 지향적 스타일은 한마디로 목표 달성이 목표인 거예요. 목표 달성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리더가 있고 분류 작업 시작됐네요. 구성원들 간의 관계, 소통을 중시하는 관계 지향적 스타일.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더 좋으세요? 자, 한 리더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리더고, 그죠? 한 리더는 관계가 중요한 리더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리더를 우리도 구분했대요. 그리고 리더가 자신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 뭐냐면 상황의 호의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상황의 호의성은 리더와 구성원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업무 구조는 어떤지, 리더의 권한이 어떤지, 이런 세 가지 변수로 결정이 된대요. 즉 같은 말 반복,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라면 당연히 상황의 호의성은 좋겠죠. 또 업무가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면 상황의 호의성은 좋겠죠. 또 채용 및 승진 같은 리더의 공식적 권한이 만약에 크다면 당연히 상황의 호의성은 높겠죠. 자, 반대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할까요? 낮다. 그래서 이 목표와 관계 플러스 상황의 호의성,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리더를 결정하는 요소인가 봅니다. 자, 그는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았는데, 상황의 호의성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을 때 업무 지향적 리더가, 그러니까 상황의 호의성이 너무 안 좋아. 다시 말을 바꾸면 구성원의 관계도 별로고 업무 구조도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또 리더의 권한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 자, 이럴 때는 뭐 한다? 업무 지향적 리더, 목표를 향해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리더. 매우 높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중간 정도일 때에는 관계 지향적 리더가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뭐다? 적합성이다. 그러니까 상황의 적합성에 따라서,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서, 맞죠?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리더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네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리더는 두 가지 리더가 존재하네요. 목표 지향적과 관계 지향적. 자, 그런데 이 목표 지향적과 관계 지향적 리더 중에서 어떤 리더가 더 좋은지는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 그 상황의 호의성이 매우 낮거나, 그죠?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을 때에는 목표 지향적인 리더가, 중간이라면 관계 지향적 리더가 훨씬 더 뭐하다?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다음. 하지만 리더의 스타일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이 모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대요. 그러니까 리더의 스타일은 고정된 게 아니야. 어떨 때는 목표 지향적이다가도 어떨 때는 또 관계 지향적으로 바뀌기도 해야 되나 봐. 그래서 허쉬와 블렌차드는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가 리더십의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제시했대요. 그들은 구성원의 성숙도를 업무 성숙도와 심리 성숙도로 구분을 했다네요. 또 분류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업무 성숙도가 뭐냐면 역량은 직원들의 능력과 경험을 뜻하고, 심리적 성숙도, 즉 의지는 적극성, 의욕, 자신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뜻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이 업무 성숙도나 심리적 성숙도는 구성원의 성숙도이지 리더의 성숙도가 아닙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업무 성숙도는 뭐래요? 직원들이 얼마나 능력이 좋으냐, 또 얼마나 경험이 많으냐, 이런 걸 업무 성숙도라고 하고, 심리적 성숙도는 뭐래요? 의지, 마음의 의지나 적극성, 의욕, 자신감 등 이런 것들, 내가 이 일에 얼마나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걸 심리적 성숙도로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이어서 해보죠. 자, 그들은 리더가, 이제 그들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허쉬와 블렌차드죠. 자, 이 그들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감독하는 과업 행동과 구성원들과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관계 행동의 높고 낮음에 따라 리더십의 스타일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대요.
그럼 이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나눈 거네요. 그리고 각 성숙도에 적합한 리더십의 스타일을 제시했는데 그들은 구성원의 영향과 의지가 모두 낮을 때에는 그죠? 역량도 낮고 의지도 낮을 때에는 높은 과업 행동과 낮은 관계 행동을 통해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어때요? 역량도 별로 없고 의지도 별로 없어. 그럴 때는 좀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끌고 가는 목표 지향적인 리더가 자, 의지만 높을 때에는 그러니까 의욕만 높고 뭐가 없어. 역량이 좀 부족해.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을 모두 높게 해서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을 모두 높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죠? 끌고 가긴 하는데 관계도 어떨까? 굉장히 중요하겠지.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코치형 리더십이, 그러니까 리더십을 이렇게 나눴네요. 첫 번째는 지시형 리더십.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지시형 리더십이에요?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을 때. 두 번째, 의지는 높은데, 맞죠? 의지는 높은데 뭐가 낮을 때? 역량이 낮을 때. 맞죠, 여러분? 의지만 높고 나머지가 낮을 때, 이럴 때는 코치형 리더십. 자, 그 다음, 역량만 높을 때는, 역량이 높다는 건 능력이 좋다는 거죠. 그럴 땐 낮은 과업 행동과 높은 관계 행동을 통해 지시를 적게 하고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구성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지원형 리더십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의지가 생기면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자, 그 다음 역량과 의지가 모두 높을 때에는 두 가지가 다 높습니다.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을 모두 낮게 하여 리더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고 구성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넘기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위임형 리더십이, 이게 제일 좋네요. 그죠? 자, 그러면 리더십은 좀 색깔을 달리해서 첫 번째 지시형 리더십이 있고, 두 번째 코치형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지원형 리더십이 있고, 마지막 위임형 리더십이 있다. 맞습니까? 유연성은 성공적 리더십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결과적으로 유연하게 리더십을 결정해서 리더십이 고정된 게 아니라 뭐죠, 여러분? 구성원들의 역량이나 구성원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쉬의 말에 사항적 리더십 이론에서 강조한 리더의 자질이 드러난다. 이후 리더십을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 리더십을 이후에는 리더십을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번스라는 사람은 기존의 이론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타산적 이해관계, 즉 같은 말입니다. 일종의 거래로 보고, 그러니까 타산적 이해관계의 뜻이 뭐야? 일종의 거래다. 그래서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으로만 인식했다고 비판을 했다. 그에 따르면 거래적 리더십은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거래적 리더십을 지닌 리더는 구성원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준을 만족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고 규율을 위반할 경우 조치를 취해 일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또한 업무 역할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안정적인 것을 지향한다. 번스는 이러한 리더십을 보였다. 비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타산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거니까. 즉 거래적 리더십이니까. 그래서 리더가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책임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이네. 변혁적 리더십이 바로 번스가 하고 싶었던 말. 그러니까 리더들은 왜 구성원들을 다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 그게 아니라 이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자극해서 그렇게 책임을 분권화를 지향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구성원과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왜냐하면 네 일이 내 일이 아니죠. 네 일이 내 일이란다. 네 일 내일 따지는 게 아니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멘토로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의 관심과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의 동기와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그는 리더 또한 구성원으로 인해 동기가 높아지고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리더와 구성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변화적 관계다. 그러니까 상호 변화적 관계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변화적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바스는 번스와 달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둘을 적절히 조합해서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주장을 발전시키기도 했대요.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좋은 리더가 뭔가, 그죠? 아까 서론에서 처음에 볼 때 이야기 나왔었죠. 좋은 리더, 능력을 나타내는 리더십은 뭐고 어떤 리더십이 효과적일까? 이 연구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 왔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대요. 구성원들에 대한 무슨 부여? 동기부여요. 로크는 뚜렷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있어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목표가 특정적이고 어려울수록 성과가 높아진다라고 보았대요. 또한 목표를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제시했을 때 더 효과적이래. 대시와 라이언은 자기결정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내적 동기가 부여된다고 보았대. 저도 이 내적 동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있다라고 친다면 어떤 동기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내적 동기가 바람직하다고 봐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실험을 해봤다네요. 예를 들어 3억짜리 집들이, 그러니까 3억, 그러니까 3억짜리 집이 있고 1억짜리 집들이 있는데 1억짜리 집들이 있는 중에 너는 3억짜리 집에서 살래? 아니면 100억짜리 집들이 있는 집에 너 30억 집에서 살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들은 다 1억이야. 근데 나만 3억짜리 집에서 살래? 아니면 옆에 있는 집들은 다 100억인데 너는 30억 집에 살 수 있어. 그럼 넌 여기서 살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때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네. 1억짜리 집들이 있는 집에서 집들 중에 난 3억짜리 집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의 행복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남들보다 더 많으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면 불행하게 느끼는, 즉 외적 동기에 해당하는 걸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내면에서 그 공부라는 걸 통해 성장하고 싶은 거죠. 이 성장을 통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는 건데 이런 동기들을 얘기했다고 하길래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이 내적 동기가 아닐까요? 자, 각설하고요. 자, 그래서 이 내적 동기를 부여한다고 보았대. 따라서 물적 보상은 내적 동기가 뭐하고 감소시키고,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고 확실한 목표 제시, 칭찬, 의사결정, 참여 및 자율권 부여와 같은 것들이 내적 동기를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물적 보상 같은 건 내적 동기 자체를 감소시키는 거야. 차라리 확실한 목표를 제시하거나 칭찬을 해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 자율권을 부여해. 이런 것들이 내적 동기를 증가시키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결국 구성원들에게 무슨 동기부여? 내적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얘기가 써져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다 푸셨겠지만 어렵지 않아서 이 문제들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특별히 혹시 어려운 게 있다면 꼭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